그럼 이런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오늘은 전세 소멸론을 언급했던 또 다른 대통령,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현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제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부자선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가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역전세가 난리입니다. 즉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세는 이사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그 신뢰가 깨진다면 임차인은 전세를 기피하고 전세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5월 전세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특유의 부동산 제도로 자리 잡은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것이죠. 그러다가 언론의 상황이 좋지 않자 LH 사장님께서도 나와 전세 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고 말을 수정했습니다. 오늘은 전세 소멸론을 언급했던 또 다른 대통령, 박근혜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현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제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당시에는 매매가는 하락하고 있었지만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매매와 전세 둘 다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가 요즘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이죠. 또한 현재와 다르게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즉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알고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정권 시작 이후 2013년 4월 1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4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그렇다면 무엇이 비정상이라는 말이었을까요? 바로 전 정권인 MB 정권 때 나온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는 연 7만호, 10년간 7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이후 최대 규모의 공급이죠. 이전 정권에서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처음이었죠. 심지어 1기 신도시보다 위치가 좋은 곳에서 분양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린벨트가 묶여있던 세곡, 내곡동이었죠. 주거복지 차원의 대규모 공공임대, 공공분대 물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을 박근혜 정권에서는 비정상으로 보았을까요? 이러한 대규모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집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 비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선호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즉 사람들은 매매, 전세 둘 중에서 선택하게 되죠. 매매를 하지 않으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택했습니다. 전세 공급에 비해서 전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2014년 서울은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떠들듯 전세는 서민 주거의 안정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전세가가 폭등한다면 서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폭등하는 전세가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시작하자마자 4.1 대책에서 MB 정권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을 연 2만호, 10년간 총 20만호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폐지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서 이미 20만호를 달성했기 때문이죠. 즉 4.1 대책으로 인해서 대규모 공급 계획은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2014년 7월 24일 724 대책에서는 대출을 완화해주죠. LTV는 기존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시켜줬습니다. 대출 완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상승시켜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완화하게 되면 사람들의 구매력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3년도 9조 원에서 14년도 36조 원으로 늘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9.1 대책에서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력 회복, 서민 주거 안정 강화가 목표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봐야 하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제도와 관련이 깊고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9.1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의 축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의 촉진이죠. 공급 축소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코자 했으며 2017년 말까지 LH가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촉진 측면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때 재건축에 연한 상한선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키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낮추었습니다. 의무 비율 하한선을 없앴으므로 사실상 임대주택을 건설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뜻했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멸실 수요를 촉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매수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다주택자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만든 것입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력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다시 한번 봐야 할 문장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 통화 정책은 앞서 말했듯 다릅니다. 하지만 목표는 동일하죠. 물론 현재는 부동산 시장 활력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 강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기간 동안에 다주택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더 늘어날지는 못할지언정 기존의 다주택자도 대출, 금리, 입자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다주택자는 전세 공급자입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전세 공급자가 줄어든 만큼 전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20년 8월 이후 전세가가 폭등한 원인인 임대차 3법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세가 폭등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박근혜 정권 때 했던 일을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자를 꿈꾸는 부자촌생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